좋아요, 구독! 한 달에 한 번 월간의 증시 현안 체크하고 천만 개인 투자자의 비법을 엿보는 시간이죠. 오늘 국내 증시 대부의 연불리 촉이 발동되는 시간입니다. 연불리의 촉 시간인데요. 영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모셔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하락하는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세계 증시 이후로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자 코스피 3% 깨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또한 4%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9월의 세계 증시의 낙폭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전저점을 그래도 좀 깨지는 않을 걸로는 봤는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갑작스럽게 좀 달러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우리나라 오늘 원화가 지금 1,430원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증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사실 갑자기 지난 금요일 날 영국이 그 감세한 그러니까 이 정책을 좀 바꿔버렸죠. 갑자기 이제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양책 쪽으로 이게 돌아서다 보니까 이 부양을 쓰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화가 꺾이면서 달러가 또 초강세로 가고 이 부분은 사실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달러가 강해지면서 나스닥이 또 급락을 했고 이게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까지도 여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외국인 기관 이렇게 수급 보시면 그렇게 많이 파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평소에 비해서 거래도 줄고 해서 투매가 나오는 건 아닌데 한마디로 그 매수세가 없다고 좀 해야 될까요? 그냥 매수를 그러니까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밑에 이제 받아주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좀 힘없이 좀 밀리는 그런 좀 모습이 계속해서 오늘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그 주도 업종까지도 흔히 태조 이방원으로 많이 불리는 그런 섹터도 지금 오늘은 무참히 좀 무너져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주도주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중국 홍콩 증시는 좀 좋은 게 홍콩이 좀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평소 같으면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호재로 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호재가 지금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시장은 환율, 이 킹달러에 대한 좀 부담감이 계속 이어지고 그에 따른 또 경기 침체, 기업이익 둔화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해외 증시도 안 좋지만 한국 증시도 일단 타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오늘자 환율이 1,431원까지 고점을 좀 찍어내면서 강달러화에 대한 기조 속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세가 없음으로써 물량이 없는 상황인데요. 또한 홍콩의 증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일까요? 좀 방역 구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 점 또한 우리나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계속해서 약세장 지속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주도 잘 가지 못하는 흐름이고요. 네. 전반적인 대형주들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조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한 며칠 정도는 더 변동성은 확대될 것 같고요.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내일인데 이게 코스닥이 지금 700을 깨버려가지고 이제 반대 매매가 오전에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데 기업에 문제가 없어도 그냥 아침에 폭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유하신 분들은 그 점에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물론 이제 그런 반대 매매나 이런 거는 기업의 가치랑은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신용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한번 충격이 나올 수 있는 점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오늘 대표적인 대형주들이 다 이제 추락하면서 신저가를 계속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PBR로 계산을 많이 하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0.88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0.9에서 1.2배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레벨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본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괴롭죠. 힘들고 하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금 망가지거나 갑자기 이익이 완전히 훼손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이제 두려우니까요.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달러가 언제까지 강할지 그래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지금 PBR 0.9배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0.9배 이하에서는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사실 실패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결국 회복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한국의 대표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변동성은 어쩔 수 없지만 좀 이번 주 좀 힘들겠지만 잘 좀 보유하면서 다음을 좀 기회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하락폭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하락폭에 대한 전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이 대형주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도 좀 무참히 신저가를 좀 기록하는 상황인데요. 요즘 정말 이 52주 신저가라는 이야기 참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지금 극심하게 쏟아져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한 이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됐었습니다. 시총 상위 주요 종목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좀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많은 분들이 2천 깰까 봐 좀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뭔가 시스템적인 위기가 생기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 미리 알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뭐 환율이 좀 문제고 또 앞으로 뭐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고 이번 9월이나 10월 초에 정점을 또 찍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도 분명히 고점 찍고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속도가 좀 그러니까 물가 하락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은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 충격이 나왔고 또 미국의 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다 보니까 이제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내 대표 시총 상위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거는 사실입니다.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여전히 싸기 때문에 결국 지금 구간에서는 시간과 함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10월 13일이죠. 그때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아마 그때까지는 계속 물가 이슈 때문에 변동성은 좀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좀 감안하시되 지금 구간에서 너무 도망가지 마시고 조금 이겨내보자. 그래서 지금은 좀 투매보다는 보유하시자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또한 또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도세가 극심했던 상황 속에서 지금 당분간은 좀 매도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 보수적인 관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국내 이 증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평가되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조금 더 관망적인 자세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9월 증시 중소형주에 비해서 좀 대형주의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현 시장 상황 속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투자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제 시장이 종목장이면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다 빠지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중소형주가 더 리스크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매매가 만약에 나오면 중소형주 그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중소형주가 더 리스키한데 근데 사실은 뭐 대형주냐 중소형주 이거는 구분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증시가 올라가야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개를 나누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을 좀 더 보시고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리면 국채금리예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꺾여야 돼요. 일단 그게 좀 하락을 해주고 그러면 달러가 꺾이고요. 코스피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이즈 분류보다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언제 꺾이는지 그게 좀 저는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꺾이는 시점이지 중소형주, 대형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또 소형주가 이 반대 매매 리스크가 또 잔존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10월의 증시 대응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가 선정한 월간 키워드 어떤 것이 있을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10월에 주식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1,400원대를 기록했죠. 고물가와 고환율에 따른 증시 여파와 길어지는 반도체 겨울에 반도체 주가의 반등 가능성,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두 번째 AI 데이 키워드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사님이 선정한 키워드들 확인하고 왔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전방위적인 약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코스닥 5%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기 위해서 좀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사님과 함께 키워드 투자 전략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1,430원 넘어섰고요. 이 킹달러, 슈퍼달러라는 말 이어지면서 이 기조가 고착될 가능성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추세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이 뭐 너무나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1,300원도 너무 높은 거 아닐까 이랬는데 이게 뭐 1,300원은 이제는 낮아 보이고 네. 1,400 지금 거의 50원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너무나 좀 어려운 상황인데 뭐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사실
사실 물가에 의한 미국의 긴축.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유럽은 너무나 약하고 거기다가 영국은 또 아예 부양책까지 제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국과 지금 일본이 똑같죠. 영국과 일본이 부양 쪽으로 가니까 그쪽 통화는 약해지고 달러는 더 강해지죠. 근데 이 유로와 엔화 또 파운드와 세 개 합치면 전 세계 그 통화 중에서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되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통화가 이렇게 너무 약하니까 달러는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방향이 좀 바뀌려면 유럽이 좀 살아나야 되고요. 거기다가 물가 꺾이면서 미국의 긴축 이슈가 좀 완화돼야 되는데 이게 당장 되는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환율이 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고 또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가 통화 스와프 좀 기대를 했잖아요, 한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나온 기사도 보니까 그 한국은행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뭐 이런 위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통화 스와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실망 매물이 더 나왔겠죠. 그래서 환율이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당분간 변동성 확대는 좀 환율도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환율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상황인데요. 지금 엔화와 그리고 또 영국의 이 유로가 같이 가는 상황이고 유로의 약세 속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분간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300원만 넘어가더라도 좀 무섭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던 상황인데 이제는 뭐 1,450원 우스고 1,500원까지 또 바라보고 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지지선이 뚫리면서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상황은 이제 금융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금융위기가 가려면 이제 뭔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기업들이 도산을 한다거나 가계부채가 터져서 뭐 대출을 상환 못 한다거나 이런 뭐 리스크들이 아니면 어떤 뭐 국가들이 뭐 연쇄적으로 부도 충격을 받던가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징후는 없고요. 2008년도에는 분명히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때 이제 미국의 부채 위기였고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은 부채보다는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개인들의 현금 유동성도 충분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뭐 부채 위기로까지 갈 가능성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좀 부채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좀 약간 가계부채 좀 문제가 있는데 아직은 뭐 충분히 지금 뭐 금리가 근데 너무 높아지면 또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위기까지 우리가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중국도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동산 부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지금 부채 위기가 당장 터질 상황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지금 뭐 금리도 그렇게 뭐 옛날처럼 이렇게 높아지거나 그런 징후는 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나 달러가 강한 거 이게 좀 문제인데 금융위기에 뭐 그 아직은 징후까지는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장기간 가속화되면은 또 어디서 한 고리가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금융위기로 점쳐봐도 될지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는 부채 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현재 미국의 자산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강달러는 이 고물가가 가장 큰 원인인데 이 하락폭이 좀 크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현금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금융위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약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미국의 CPI의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정점을 찍은 뒤에 좀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8%대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에 발표될 미국의 CPI 전망치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일지 물가 안정화를 좀 보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날짜가 10월 13일 날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제가 찾아보니까 예상치는 한 8.1% 정도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지난번에 8.3이 나오면서 예상을 상회하다 보니까 시장이 놀라버렸죠. 근데 이번에 이제 예상치는 8.1까지 좀 내려와 있고 8.1 이하로 나오면 다행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바짝 얼어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또 높게 나오면 또 약간의 충격은 받겠지만 8 이하로 나와준다면 좋고 뭐 물론 이제 앞자가 7자로 바뀌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증시가 한번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로 피크아웃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10월 13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모르니까요. 아직까지는
그 발표 날짜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분명히 이번에 그 국제유가가 지금 $70대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인플레의 한 요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인데 이건 꺾이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안심 요인인데 문제가 미국의 주거비거든요. 주거비는 쉽게 지금 꺾이질 않아요. 이걸 뭐 끈적거린다는 표현을 써 스티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한번 올라가면요 쉽게 꺾이질 않습니다. 근데 미국의 주택 가격에 후행을 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지금 최근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거비도 사실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률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이게 얼마만큼 둔화되는지 그 두 가지까지 좀 합쳐서 10월 13일 날 확인해서 우리가 시장이 좀 원하는 어떤 답이 나오면 그때는 또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13일에 발표될 9월의 CPI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예상치는 8.1인데 그 이하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호재인 경우고 또 7%대로 나오면 굉장히 피크아웃까지 점쳐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좋은 소식은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진다는 것, 에너지 섹터가 좀 안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주거비도 상승 둔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점점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연준은 또 성명을 통해서 지출과 생산에 대한 지표가 완만한 성장을 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국내외 물가가 현 수준보다 좀 안정될 경우에 증시의 회복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거의 가장 큰 원인은 그냥 물가예요, 사실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게 좋으니까 물가 때문에 모든 게 다 꼬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뭐가 꼬였죠? 그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각종 비용이 다 올라가고 이 금리 올린다는 건 경기가 또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이익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니까. 근데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가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완만해지면 너무 급하게 금리 올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올해하고 내년까지 금리가 4.5까지 올라갈 걸 지금 예상은 하지만 이 점도표도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올해 연초만 해도 점도표 찍은 게 0.5에서 1% 사이였거든요. 올해 초에. 근데 지금 이게 4% 넘어갈 걸 누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점도표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결정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나오는 이제 CPI, 미국의 물가 지표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만 점점 안정화되면 시장은 뭐 정상적으로 저는 충분히 지금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추정을 하기로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물가가 월간 단위로요 한 0.2%씩 올랐대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보면 내년 한 5월이죠. 내년 5월에 예상을 해보니까 3%대로 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만약에 4, 5월에는 미국의 금리가 4% 이상으로 가 있겠죠. 지금 속도면. 그럼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물가가 낮아지게 돼요. 그때 되면 4월이나 5월 되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먼저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그럼 그때쯤 되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제 강하게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예, 나중에 금리 인하를 고심하겠죠. 그래서 시간은 좀 시간의 문제다. 결국 해소되는 건 다만 이 시간이 좀 너무 길게 걸리다 보니까 시장이 그 과정에서 좀 충격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좀 점도표가 상향치로 나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시장이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점보다는 오히려 좀 소비자 물가 지표나 이 결과가 중요한 부분이다. 지표에 대한 이 물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증시 반등에 대한 요소, 좀 속도가 느린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기간을 길게 잡아가면서 올라가는 흐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계적으로 반도체 겨울론 심화되고 있다는 것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주요 기업들은 이례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투자 소식 속에서도 주가의 반등은 좀 좀처럼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고요. 이 반도체 기업의 주가 하락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것도 그냥 똑같아요. 물가예요, 물가. 예, 물가가 이제 영향을 주다 보니까 물가 오르니까 금리 때문에 경기를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물가 올라서 어쨌든 비싸지니까 돈을 쓰기가 어렵고 또 금리 오르니까 비용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그 대출이자 내다가 지금 금리가 2배 올랐거든요. 그럼 2배 오르면 200만 원 내야 돼요. 그럼 100만 원에 내가 사실 소득이 없어져 버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비싼 IT 기기를 안 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아니면 나중에 사든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반도체 수요가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고는 쌓이고 이 사이클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이 사이클이 좀 계속 진행이 급하게 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에 좀 봉착돼 있고 또 한 가지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게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이 지금 역성장하는 게 봉쇄령 내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고물가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좀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하락세의 원인에 대해서 꼽아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물가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물가 또한 또 고금리로 이어지면서 IT 수요가 둔화되는 양상이라고 덧붙여 주셨는데요. 네,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심화되면서 하반기까지 수요 부진 우려 목소리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내년까지 반도체 혹한기를 보낼 것이다라는 전망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가 반전 신호 현재 좀 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반등이 좀 될까요? 이게 사실 아직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대할 거는 그 9월 30일 날 마이크론이 그 우리나라 시간 새벽입니다. 그때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실적보다 중요한 게요. 앞으로 공급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급을 줄인다는 사인을 주면요. 일단은 조금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꺾였거든요. 근데 공급 이 반도체라는 건 365일 계속 생산해야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공급을 조금이라도 그 속도 조절을 해주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뭐 안 좋은 건 아니까 그러면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재고 증가율도 둔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삼성과 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도 같이 맞장구를 좀 쳐주면 내년에 대한 이제 공급에 대한 좀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한 건 반도체 기업들 싸긴 싸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크할 거는 반도체 재고가 언제쯤 감소할 거냐. 그러니까 재고 증가율이 둔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공급 감소 시그널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9월 30일 날 마이크론 실적부터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의 지금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등의 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예견을 해보자면 9월 30일에 있을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 요소이겠고요. 다음 달에 있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또한 함께 더불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테슬라의 AI입니다. 이 AI 데이로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테슬라 자동차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꿀 것이라고 호언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슬라 이번 로봇 시제품 발표에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로봇 테마가 다시금 좀 훈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제 로봇주가 좀 셌어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셌는데 일단 이제 발표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기대하는 게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인간이 거기 그 들어가 있었죠. 사실은 실제 로봇은 아니고 작년에 공개된 건. 근데 이런 모양으로 만들겠다라고 공개는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실제 나오는 거거든요. 1년 지나서.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이 휴먼 로봇이 이제 자율주행처럼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로봇주들한테는 또 한 번에 모멘텀은 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좀 안 좋잖아요. 안 좋다 보니까 이 로봇주들은 사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 재료가 노출돼 가지고 또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 이 테슬라 AI 데이가 굉장히 로봇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형 로봇이 공개가 되고 로봇 시장이 하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가 있는데 다만 그 관점에서 지금 주가들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니까 변동성이 좀 주의는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첫 인간형 로봇을 공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좀 재료 노출이 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느 정도 로봇 관련주들 주가가 좀 올라온 상황인데 변동성에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이 로봇 시대에 좀 개화에 직면한 것인지 우선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섹터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로봇 쪽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협동 로봇.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 뭐 요즘에 무인 카페 같은 것도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그 팔이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커피도 따라주고 하잖아요. 그게 협동 로봇인데 사실 인간하고 이제 같이 같은 공간에서 협동을 해주는 그 로봇이 있고 요즘에 또 서비스 로봇도 간간히 보이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실제 서빙 로봇이 이게 서빙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로봇들이 실제로 좀 활성화되고 있고 또 테슬라가 이번에 만든 로봇은 뭐냐면 자동차 공장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인간이 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좀 힘든 일들을 로봇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과 관련된 뭐 분야들은 다양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은 열리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건 사실 로봇 부품 쪽이니까 로봇과 관련된 그 감속기라든가 이런 부품주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